물론 엄밀히 말하면 거의 일본의 한국 발목 잡기 방해 작전이 원인인데,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오히려 이런 일본을 응징하겠다는 모양새로 보이는데, 일본의 구시대적 한국 다루기와 이제 자타공인 선진국의 반열에 들었다는 대한민국의 자신감의 정면 충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뿐만 아니라 G7 한국 가입, WTO 제소, WTO 총장 선거, 유네스코 군함도 문제 등으로 유례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국제무대에서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29일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일본 측 외교 소식통은 지난주 이미 일본 정부 내에서 한국의 WTO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하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성 계획을 입안했다. 주요 국가 분쟁이 진행 중인 국가 후보가 사무총장에 당선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이미 주요 회원국들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26일 모테기 일본 외무상은 유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후보 등록에 대해 대응에 대해 검토 중인 사안, 사무총장에게 요구되는 여러 자질이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타국의 동향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는데, 꼬집어 반대한다는 말만 없지 뉘앙스는 비슷합니다. 한편 수출 규제 문제는 WTO에 제소하여 분쟁 해결 기구가 한국의 패널 설치 요청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일본 정부는 패널 설치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고, 그렇게 한국의 국제법을 지켜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매도하더니 어차피 WTO 결과는 몇 년 뒤 나온다는 둥 딴청을 피우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서 사무총장이 나온다면 한일 간 WTO 제소 문제에도 영향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이 사무총장을 내게 되면 지금 현재 한일 관계 문제만 아니고 한국이 무역 질서를 새롭게 주도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G7만큼 훨씬 강력하게 저지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일본은 한국의 국제기구 총장 선출에 반대를 한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출 과정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을 위해 아프리카와 유럽 지역 순방에 당시 외교장관이었던 반 총장을 동행시켰고, 프랑스어를 못한다고 반대하던 프랑스 대통령과 독대할 기회도 만들어주는 등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총력 지원을 했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의 만장일치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하는데, 무기명 투표에서 계속해서 반대 한 표가 나왔습니다. 만약 이 표가 상임이사국에서 나왔다면 총장 선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한국은 상당히 긴장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안보리 투표까지 가서 찬성 14, 기권 1로 반대표가 기권으로 바뀌면서 사무총장에 선출되었는데, 대체 어느 나라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인가에 대해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이슈인 존 볼턴이 2008년 당시 UN 미국 대사였는데, 그때도 이 인간은 책을 냅니다. 부업이 책 써서 돈 벌기인 듯하네요. 어쨌든 그는 책에서 반대표를 던진 나라로 일본을 지목합니다. 당시 미국은 애초부터 반 총장을 밀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반대표가 나오자 한국을 미워하는 일본을 의심했고, 그가 UN 주재 일본 대사를 찾아가 입장을 바꿀 것을 설득하자 다음 투표에서 그 반대표가 기권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볼턴은 그때도 약간 신뢰가 없었는지 다른 나라일 수도 있지 않냐는 반론도 있었지만, 당시 전문가들은 모든 정황을 고려해 볼 때 그래도 반대표를 던질 나라는 일본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여담이지만 당시 한일 관계를 본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에 국빈 방문하면서 특유의 소탈함으로 아무 격식 없이 일본 TV에까지 나와서 일본 국민들과도 대화를 하였고, 가장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할 나라로 일본이 먼저 그 다음 중국, 미국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돌아온 것은 주한 일본 대사가 느닷없이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말하고, 정부, 의회, 언론 등이 모두 나서 독도 문제를 정면 거론하며 독도 상공을 비행하는 짓도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 일본은 독도에 관한 한 간혹 극우 정치인들이 그야말로 망언하는 수준이지 이렇게 정면 대응은 하지 않았었는데, 일본은 선의를 보이니 완전히 뒤통수를 친 것이죠. 어쨌든 유명해 본부장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후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굉장히 개선됐고, 한국은 지속적으로 국제무역의 개방성을 주장했었고, 영향력이 큰 유럽 국가들이 우호적일 것이라며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사무총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어 온 아일랜드 출신의 피로건 유럽연합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 29일 불출마 의사를 밝힌 것도 호재입니다.
그리고 분담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해당 국가의 유엔 산하기구에서의 영향력도 비례하는 경향이 있는데 WHO의 트럼프와 중국이 분담금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WTO는 많이 내고 싶다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역 규모에 따라 분담금도 정해지는데 해마다 무역 비중이 줄어든 일본은 한국과 별 차이가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돌아가며 맞는 분위기에서도 자기 차례가 아닌데도 몽골 등의 국가에 돈을 퍼부어서 지들이 비상임이사국이 되는 등 국제 무대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습성이 있으니 또 무슨 꼼수를 부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일본이 G7, WTO 총장 선거 등에 저리 행동하는 이유로 일본 지지통신은 최근 국제기구 수장 등 고위직에 일본인이 없어서 존재감이 저하되고 있다는 위기감도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런 일본은 그래서 아예 국가안보국에서 신설된 경제팀이 국제기구 수장을 맡을 인재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국제기구 수장도 그 일본 전설의 일군들처럼 어디 안드로메다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한편 일본이 최근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비난하는 하나의 논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초반에 G7 한국 가입을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 러시아를 이용했는데요. 러시아에 대해서 영국과 프랑스도 반대를 하는 것처럼 자기들도 반대하는 이유는 크림반도를 무담 침범한 러시아는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라며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들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한국을 암시하며 강제징용 배상 문제, 수출 규제 조치 등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라고 디스하는 논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본의 논리는 강제노동 등을 명시하기로 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군함도에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워딩 그대로 일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며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가 절차상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계에서 이를 이슈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일본이 말하는 모든 조치를 했음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 수출 규제 역시 한국 정부는 일본이 WTO 제소조차 응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모습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제규범을 지키지 않는 일본의 부당함이라고 주요국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모순은 이어나온 한국의 G7 반대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친북 성향, 친중 성향이 기존의 G7 국가들과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미국에 비밀리에 전달했는데 대중국 수출 규모가 프랑스, 이탈리아 합한 것에 3배나 되는 독일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등은 어쩔 것이며 일본 자신들도 그렇게 아베가 시진핑 방문을 애걸복걸하는 등의 모습은 쏙 빼고 무엇으로 한국이 G7에 안 들 정도로 친중이라는지 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한국이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라는 프레임으로 부족하고 어떻게든 G7에 한국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러시아, 중국, 북한 이곳에 대한 자세가 다르다고 얘기하며 미국과 한국을 이간질시키기 위한 일본판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한국의 색깔론도 일본이 원조가 아닐지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네요. 일본의 이런 억지를 미국도 잘 알고 있겠지만 남북, 북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야치 쇼타로와 아베가 극렬하게 반대하며 미국에 영향을 끼치려 했던 것처럼 과연 이게 또 먹힐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29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반박을 합니다. 이웃나라에 해를 끼치는 데 익숙한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일관된 태도에 더 놀랄 것도 없다. 일본의 모렴치 수준이 전 세계 최상위권, 국제사회, 특히 선진국들은 일본의 이런 수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G7 확대 및 한국 참여 구상에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익명이지만 그동안 절제되고 외교적 예의를 지키는 발언 위주로 해온 한국에서 이런 사이다스러운 발언을 하다니 이 사람들도 연상되기도 하네요. 그런데 사실 최근 트럼프가 중국에 중국 대변인 외교관들이 미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에 막말을 쏟아내는 것도 그렇고 일본만 해도 외교관을 넘어서 최고위 총리까지 했던 이 인간은 한국에서 난민이 오면 쏴버려야 한다. 한국과 통화스와프를 하면 한국은 그 돈도 떼먹을 거다. 일본 국민 수준을 한국과 같은 취급 말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발언을 수시로 하기도 하죠. 이 사람 말고도 일본의 한국에 대한 막말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정치권에서도 일본의 G7 방해에 대해서 기존 스타일과는 좀 다르게 강한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 의원들은 아베의 고식적인 소국 외교의 유감, 중견국가의 지위를 포기하자는 것인가? 일본의 이러한 조치의 이면에는 한국 경제가 일본을 추월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내포되어 있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만 초래할 것이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시사멘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일본은 소국이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 한국이 출하는 것이 두려움과 등의 과거와는 약간 다른 일본에 대한 자신감이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 분위기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본 불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조사 결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참여 81.1%, 30대 75.2%, 50대 65.8%, 60대 이상 64% 등 전 연령대에서 참여한다는 응답이 다수였는데 특히 20대의 참여 비율이 5, 60대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현상은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일본에 대한 경제력 차이에 대한 자격지심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한국의 삼성, LG 등이 그 대단하다던 8, 90년대 일본 전자기업들을 이미 무참히 박살냈고 K-팝이니 문화니 거론하지 않더라도 일본에 대해 실제 경험하고 보고 듣고 자라다 보니 실질적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못할 것이 없다는 자부심이 더 생겼고 일본보다 모든 것이 열이었던 올드한 세대보다 시대가 바뀌며 일본의 물건을 많이 팔아주는 한국이 왜 말도 안 되는 수출 규제를 당해야 하는가 하는 상식에서 나오는 분노로 인한 대응으로 일본 불매에 더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혐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연령대를 조사한 결과 젊은 층보다 특히 50대에서 70대의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과거 일본의 영광스러웠던 시절, 한국은 상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시절을 보낸 이후 최근 한국의 급성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혐한이 되는 성향이 있다는 일본의 분석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양국의 조사와 그 해석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현재 일본과 한국의 외교에서도 닿는 지점이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현재 한국, 일본은 서로가 자신들의 정권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상대 국가를 공격하는 외교를 한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양국의 외교에서의 발언과 행동 등을 보면 일본은 과거 그대로 한국을 우습게 보며 이용하고 뒤통수를 치는 외교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은 예전의 한국이 아니다며 자신감을 가지고 오히려 일본을 몰아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19세기부터의 정환론을 비롯한 100년도 넘는 기간 동안 한국에 대한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바뀌더라도 말이죠. 때문에 현재 한국과 일본이 동시다발적으로 맞붙고 있는 이런 이슈들은 누가 승리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한국은 지금 가진 자신감처럼 지난번 영상에서 아베 정부의 고투 캠페인이 얼마나 위험한 정책인지 지적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C19가 급속하게 확산이 되어가는 와중에 정말 무대책으로 진행하는 것은 통제 불가능 상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베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지만 언론과 국민과 야당들의 반대가 계속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아베가 당황해하면서 총리 관저와 내각은 혼란에 빠졌고 긴급하게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는 형식으로 새로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아무 생각 없는 아베에 대한 비난과 당장 캠페인을 취소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전역을 대혼란으로 만들어간 대단한 아베입니다. 아베가 급히 관련 장관들을 만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형식을 취하면서 내린 결론이 고투 캠페인의 도쿄 도민을 제외하겠다였습니다. 당장 일본 언론들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캠페인의 경제 효과도 없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베 정부의 관료들은 지금에 와서 도쿄 도민들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지 않느냐, 어차피 눈총을 받으면서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고 했고, 여행업계에는 미안하다, 도쿄도민은 C19 사태가 해결되면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 캠페인을 막연하게 연기하는 것은 안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관광업계가 차지하고 있는 산업 구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베 정부로서는 내수 경제도 살려야 하고 유권자들인 관광업계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의 여행업계들은 22일에 바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직원에 대한 해고가 바로 될 상황이다. 단 하루도 버틸 수가 없다. 지금이 아니면 일본에서 관광업계는 사라지고 없다. 라는 등의 호소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결국 아베 정부는 가장 손쉬운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고투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최악의 악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고투 캠페인을 진행하면 전국적으로 C19가 확산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분명히 아베 정권에 의한 인재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도쿄 도민들이 몰려오게 되면 C19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커지면서 절대 반대 목소리도 높아진 것입니다. 의사이면서 변호사인 요네야마 류이치는 트위터에
아베노마스크에 이은 세기의 우체기고 악랄한 말일지 몰라도 태평양 전쟁 중에 고투 괌 캠페인 하는 것과 같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아베가 역사에 남을 바보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다 함께 폭탄을 맞으러 가자 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유명 칼럼니스트도 고투 감염 여행을 하자는 것이다. 이 와중에 1조 7천억엔 약 19조 1천억을 쏟아붓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정말 일본은 대단한 나라다. 자랑스러운 나라다. 라면서 아베 정부의 결정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코이케는 아베 정부가 브레이크와 악셀을 동시에 밟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라고 하면서 캠페인을 하면서도 C19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오락가락할 때 차기 총리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지사들이 각자 한마디씩 하면서 혼란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모두가 아베 정부는 완벽한 대책을 내놔라 라고 비판을 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는 일에 신이 난 것입니다. 이렇게 여행 캠페인에 대해 반발과 우려가 높아지게 되다 보니 아베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우려하고 있다는 식으로 갑자기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스가 요시히데는 하루 전만 해도 연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라고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이제 와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 라고 했습니다. 15일 저녁부터 아베 관저와 정부 내에서는 혼란이 왔다 라고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여론조사에서는 도쿄 도민을 제외하고 실시하는 것은 12.2%이고 지금은 어느 지역에서도 실시를 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81.8%로 나왔습니다. 문제 없다는 겨우 5%였고요. 일본인들이 내심으로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가 여론조사에 나온 것입니다. 고투 캠페인을 하는 순간에 일본 전역의 C19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확산될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사실 도쿄 도민을 제외한다고 하지만 인구 대비 C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도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이타마현이나 치바현 등도 도쿄 도민처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도쿄 도민을 제외하더라도 이 지역 주민들 때문에 C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전 오사카 지사인 하시모토는 일본의 국가 구조는 이미 엉망진창이다. 지금 상황은 C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도 모두가 내 책임은 아니다 라고 발뺌하려는 것이라고 아베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도쿄 도민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미 휴가를 냈는데 안타깝다. 아무런 문제없는 주민까지 환자 취급하느냐, 결국 취소했다, 화가 난다 는 등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캠페인을 그만두라는 트윗이 계속 올라오는 등 혼란은 더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베 정부는 관광업계를 살리지 않으면 일본의 내수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쿄 도민을 제외하면서 이번 여행 캠페인을 추진한다면 일본 전역으로 C19를 확산시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베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C19 방역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일본은 특별한 체질을 타고났다 라는 등의 헛소리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망신을 제대로 당한 아베가 또 무슨 헛발질을 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